1박 2일로 진행되는 경북의 정신 바라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정신 바라기 사업은 경북의 우수한 정신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강의와 현장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북의 4대 정신을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4대 정신은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이렇게 4가지 정신을 뜻하며 시대와 지역을 넘어 한민족 전체가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신적 유산을 뜻합니다. 경북의 정신 바로알기 사업은 2012년 경북 정치성 함양면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5,700여 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여 경북의 정신을 널리 보급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출향 행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경상북도를 철통 방해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54단 장병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북의 정신에 대해 깊이 배우고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을 주제로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북부문화권 안동예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날은 선조에게 이순신을 청구하여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비록을 저술하여 후세에 남기신 서해 류성룡 선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의와 현장 답사 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신단련 및 호국정신 한양을 위한 할쏘기 체험, 선비들의 풍류문화 체험을 위한 국악 공연도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선비들의 삶을 기록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유교문화박물관과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을 관람하시겠습니다. 동방의 주자라 불리며 경북뿐 아니라 한국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태계 이양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을 답사하고 원희 엄마 테마길을 산책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한국국학진흥원 고재석 인문정신연수원장님을 모시고 한영의 인사를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구사관 출신입니다. 구사관 출신이고 제 아들이 올 6월 26일 날 해병대에 있다 합니다. 해병대 포항에 있다도 제가 한번 가보겠다 그랬는데 여하튼 국군 출신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특히 대구 경북을 지키는데 여러분들 노고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수원에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1박 2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김학콩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5병사단 121, 우리 122여단 우리 장병 여러분, 경북도청 방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54단은 우리 대구 경북을 수호하는 우리 지역 방어의 제1선에 있는 부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방 후방의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이지만은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지키는 최전방에 계신 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2사단 53년대 1대대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서 그때도 이렇게 있었으면 제가 좀 더 군 생활이 충실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경북의 정신과 징비록 강의 이 책자를 저도 지금 제 관용차 안에 이 책을 두고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봤는데요.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우리 경북의 간부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권고를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우리 일반인들도 읽어야 될 그런 책이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 장병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고향이 대구 경북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지역이 고향이 이쪽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우리 경북의 정신, 지금 4대 정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이 그동안 호국 제일 앞장섰었고 현재 이 나라에 있게 한 그 중추적인 지역이라는 걸 알듯이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아 경북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단순히 군생활하는 그런 지역을 벗어나서 그동안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적인 혼란이 있을 때마다 경북에서 이러한 했었구나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또 보니까 우리 지역의 안동 예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장소 또 문화적인 장소도 방문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정치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또 문화적인 체험도 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 제대하고 나서라도 우리 경북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다음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거나 다시 복직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실 때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강원도 속초 고성에서 간 다음에 제가 한 20년 넘은 후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갔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통일 전반 북한을 보려고 했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여기서 보면 해금강이 보이고 멋진 장면이 있다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4, 5년 후에 다시 한번 갔습니다. 아주 날씨 좋은 날 찾아가가지고 우리 북한이라든지 또 통일 전망대 같은 그런 시설도 우리 애들한테 한 번 더 알려주고 또 새로운 좀 정신 상태랄까 깨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귀한 자리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수님 탈감을 듣고 그런 시설을 방문하는 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 앞으로 복무 기간 중에 가져야 할 그런 정신, 자세 또 우리가 위국 정신을 어떻게 하면 현직에 있을 때 하실 수 있는지 이러한 것도 좀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북 도청 방문 환영하고 오늘 내일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는 또 여러분들의 군생활 또 군생활 이후에도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지자체 강화되면서 이제 변화가 뭐냐면 지방별로 미화 사업이나 뭐 이런 환경 쪽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가치 부분을 요즘 많이 끌어냅니다. 그래가 경상북도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 충청도 출신 있을 거예요.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소라고 만들고 강원도 그다음에 이제 호남 쪽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는 대구 경북 출신도 있지만 타 지역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앞부분에 대구 경북에서는 내세우는 가치가 뭔가 정신이 뭔가 여러분들 멀리 타 지역까지 오셨다 해도 이 기회에 대구 경북이 내세우는 정신을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은 칭비록을 중심으로 400년 전에 임진란 때에 최고 그 전선에서 장군으로 또 한 명은 그 영의정으로 복무하셨던 유성룡 선생의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 합니다. 저한테 강의 원래 부탁한 게 이제 90분, 1시간 반 강의인데 제가 뭐 일정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오래 길게 하는 게 반드시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한 50분에서 60분 채워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원래 이제 제복 입은 분 대상으로 특강은 원래 강사들에게 굉장히 깊이 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모로 이제 여러분들 힘든 여건도 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좀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여 많은 분들이 수면에 취한다 하면 그 질보다 양으로 한번 느려보겠습니다. 90분 채워보겠습니다. 이 경북의 한국 정신의 창에서 이 책을 몇 해 전에 이제 만들면서 경북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학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글로컬리즘이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로컬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싶은데 이 글로컬리즘이라고 할 때 글로벌 플러스 로컬리즘이죠. 이 말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들어본 분도 있겠죠. 세계화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 지방화, 지역화라고 하는 이 다른 말이 합성되는 거죠. 우리 한때 유행하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또는 가장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해요. 가만 보면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어떤 가장 큰 일들만의 어떤 독특한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경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할 수 있는 정신을 4개를 뽑았습니다. 이 제가 뽑은 게 아니고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했는데 화랑도 정신, 선비 정신, 호국 정신, 새마을 정신. 여기에서 이제 정신으로 정의, 신명, 창신, 화의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대구 경북 사람 떠올리면 이 중에 어떤 정의로움, 올곧음, 책임감 중심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데 특히 처음에 화의, 어울림, 4번째 진보적인 나아감이라는 가치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4가지 가치를 다 그래도 맞춘 것에 가까이 가 있는 분을 한 분 뽑으면 그분이 바로 서해 유승용 선생님이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KBS 대하 드라마에서 이제 징비록을 했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주인공이 선조와 유성룡 영의정이죠. 근데 이 많은 갈등들이 꽤 정확하게 고증이 되었는데요. 이 유성룡이라는 분을 둘러싸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평가들을 보면 제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는 게 일단 이 2권의 책인데요. 전쟁을 기록해가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왼쪽의 책이 뭐죠? 아시는 분? 왼쪽에 맞습니다. 난중일기라고는 여기에 전혀 없는데 왜 난중일기냐? 이순신 장군이 원래 쓸 때 난중일기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연도 따라 이 임진년에는 임진일기, 병신년에는 병신일기 쭉 모아갖고 그걸 후대에 전란중의 일기라 해가 난중일기라고 붙인 겁니다. 국보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나오는 게 징비록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유성룡 대감이 썼는데 이 징비록이라는 이 책도 국보 132호인데 이 책은 어디에 지금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숙소 아마 국학진흥원에 주무시죠? 예,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요 답사 거기에 할 때에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문중에서 거기에 이 책을 기탁을 했습니다. 이 유성룡 선생의 친필 기록이죠. 징비록의 뜻 정도만 기억을 해보시면요. 이 징비 붉은 글씨 보면 징은 징계하다는 뜻이고 비는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앞에 우리가 왜 임진난이 전쟁이 났는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올 거를 방비한다. 이게 징비. 징비 글뜻이. 요거는 아셔야겠죠. 징비록 글. 그 다음에 임진난 당시 처음에 유성룡 선생의 공식 직함이 2개입니다. 영의정이고 도채찰사입니다. 영의정은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쯤 되고 도채찰사는 아마 지금으로 하면 육군참모총장 내지 그 상군을 통합하는 그런 최고의 무관의 직책입니다. 이 문무의 최고 직책을 당시에 갖췄죠.
근데 이거를 쓰면서 서문에 보면 난중에 이 일은 부끄러울 따름이다. 전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을 안 맞아도 되는데 전쟁을 했던 부끄러운 기록이다. 내 스스로도 반성한다는 의미의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 이 초기 패전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강하죠. 이 징비록 보면 크게 부록 빼고 본문 보면 앞에는 왜 전쟁에서 졌는가 이게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의병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왜군을 물리친 과정이 두 번째 기록.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왜 전쟁에 졌는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주하옥국이라는 내자가 독특한 말이 나와요. 이게 유성룡 선생이 뼈아프게 받았던 비판입니다. 주하는 화친을 주장해가 오국, 나라를 그릇된 대로 망치는 작자다. 그게 당시에 유성룡 선생의 반대파 북인들로부터 유성룡 선생이 받아야 될 그거예요. 전쟁을 한창 애써가 이겨놓으니까 나중에 일본과 강화를 주장했다. 나라 그릇되게 하는 거.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답사합니다만 하회마을에 나중에 오셔갖고 계셨어요. 근데 안동에서 같이 태계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동료조차 주하오국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왜 일본과의 나라를 위해서 화친을 주장한 게 나라를 망친 사람으로 비판을 받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변명으로 쓴 책이 외국 징비록입니다. 보시면 옥연정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멋지죠. 여러분들 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답사 때 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글을 쓰셨어요. 화해마을의 바로 건너편이죠. 강 건너편입니다. 답사 코스를 제가 봤더니 부용대가 나옵니다. 부용대 거꾸로예요. 이게 예를 들어 낙동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게 화해마을이면 그 앞에 요런 산이 있어요. 야트막한 산이 그게 부용대입니다. 요 앞에 있는 게 옥연정사예요. 아마 강을 건너서 본 사시던 집은 저쪽에 있으니까 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 옆으로 다리가 있지만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책이든 독서의 요령 중에 하나가 첫 구절 첫 장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논어 같은 것도 다 못 외우면 첫 편만 외우면 저는 50점은 된다. 거의 모든 책이 소설가들이 그래요.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이 이순신 장군을 무대로 해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뭡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 김훈 소설가가 쓴 게 뭐죠? 네? 독서를 안 하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요. 근데 그 책 제일 첫머리의 글을 위해서 3일을 고민했다. 잘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가? 한산도 앞에 많은 그런 어떤 섬들이 있는데 봄에 되어서 꽃이 피는데 올 봄에도 꽃이 피었다. 올 봄에도 꽃은 피었다. 이할까 은할까 때문에 3일을 고민한다. 뭔 차이입니까?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뭔 차이죠? 꽃은 피었다 하면 꽃은 피었는데 뒤에 그럼 딴 거는 뭔가? 이 무심한 게 아니죠. 그건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 하면 그건 자연의 순환 과정이에요. 이 김훈이라는 분이 택한 게 뭐냐면 꽃이 피었다가 맞겠다. 왜요? 그 앞에 한산도 앞에 수많은 그 임진왜란 때 영령이 일본군도 그렇고 숨져 있는데 무심히 올해도 봄이 되니 한산도에 이름 모를 꽃이 피더라.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마찬가지 징비록의 첫 부분은 뭐로 출발할까? 의외입니다. 보시면 신숙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조 때 인물입니다. 근데 성종 때까지 사는데 그 성종이 이 신숙주가 임종할 때 임금이 가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해보시오 라고 할 때 임금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한마디가 뭐냐면
바라건대 일본과 평화로운 관계를 잃지 마십시오. 일본의 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고 일본을 달래라는 거죠. 이 신숙주라는 분이 일본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직접 사신으로도 가고. 근데 유성룡 선생이 이 얘기를 처음으로 끄집어낸 이유가 뭘까?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 미워하고 일본에 대해서 토벌하자, 일본에 대해 대항해 싸우자라고 하는 것만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행위에 대한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죠. 일본을 이기는 방법이 미운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징비록에 보면 외적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일본이라는 공식 국명을 갖고 징비록에 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화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시도들이죠. 자, 조총이라는 게 일본 전쟁과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분입니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요즘 이제 아내하고 이제 즐겨보는 것들이 뭐냐면 임진왜란을 그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 특히 이수진 장군을 이제 배경으로 한 거를 즐겨봅니다. 최근에 본 게 뭐가 있냐면 그 이순신 장군 한산인가요? 예, 그 영화를 봤고 그 전에 또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면 이 조총이 갖는 그 위력이 영화에서도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 조총이 그때의 임진왜란 때 우리가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1590년입니다. 전쟁이 1592년이니까 2년 전입니다. 그때 일본 사신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뭘 주느냐면 공작 2마리, 공작새가 우리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조총을 줬어요. 창칼 이런 걸 줬는데 그거를 임금이 조총을 보내가 연구해봐라 라고 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은 조총은 군기시에 넣어둬라 했다. 그냥 군대 박물관 같은데 창고에 넣어버려요. 만약에 아쉬움이 있죠. 거기에 징비록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 비로소 조총을 갖게 되었다. 유성룡 선생이 분명히 기록했거든요. 이때 조총을 엄밀히 연구했으면 전쟁 때 그렇게 당했겠나. 아쉬움이 첫 번째 끝에다. 그 다음에는 4월 1일 날 신립이라는 분이 있어요. 육군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용맹만 앞세우다가 그야말로 엄청난 충주에서 패배를 하죠. 근데 유성룡 선생이 신립을 찾아서 4월 13일 전쟁이 나오는데 4월 1일 날 경고를 하는 거 나와요. 그냥 임진왜란이 와가 당한 게 아니고 전쟁이 난다는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왜요? 대마도의 도주가 그때는 대마도에 살던 사람이 우리 쪽에 가까웠거든요. 전쟁한다는 정보를 끊임없이 줬는 거예요. 4월 1일 날 유성룡 선생이 신립을 만나갖고 예전에 외적은 단지 창과 칼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조총 같은 그런 총이 있는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오. 이게 경고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립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외적이 비록 조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쏘는 대로 다 마치겠습니까? 이게 장수가 할 얘기냐는 거죠. 이미 여기에서 저는 졌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황용길, 김성일을 하는 이 두 분이 일본의 통신사로 갔다가 돌아와 보고가 각각 다르다 하는 거는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에도 배우는데 이 기록에 유성룡 선생의 기록에 보면 황용길이 부산에 돌아와 머무르며 일본에 갔다가 부산에 돌아와가 있는 중에 급보를 올렸어요. 급보가 어떻게 하느냐면 옛날 봉화를 쏩니다. 부산 출신 여기에 있습니까? 아, 꽤 계시네. 부산의 전망대 중에 어디가 제일 멋져요? 여러분들은 뭐 어디라고 다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황영산 전망대라고 봅니다. 단연코. 며칠 전에 딸내미가 이제 부산에 결혼해서 살아갔고 그 차를 갖고 아내하고 황영산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부산이 앞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 봉수대가 있어요. 황영산 봉수대. 그게 뭐냐면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기에 따라 급보에 따라 봉수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 산에서 산 봉수를 보고 서울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하루 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황용기라는 분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봉수를 쏘아갖고 반드시 병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도 이제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여기에 보면 전쟁이 난다 하니까 전쟁 준비를 그래도 시키자 했는데 김수라는 사람, 이광, 윤성각 이런 능력 있는 분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에 임명했어요. 해놓고 무기를 만들고 해자를 만들도록 했어요. 해자는 뭐냐면 이 제가 사는 데가 섬이고 적병이 오면 못 건너게 여기에 인공 도랑을 파요. 이게 해자입니다. 여러분들 베이징에 자금성에 가면 그 해자가 정말 큽니다. 오사카성도. 근데 이거를 만들게 하니까 친배록의 유성룡 선생이 이때 나라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돼요. 안팎이 안일해져 있었다. 나라가 태평한 게 좋은 거지만 그러다 보니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합천 사람 2로는 나에게 대놓고 편지를 보내가 성을 쌓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우리 고을 앞에는 강과 나루가 막고 있는데 일본이 어찌 이걸 날아서 건너겠습니까? 그 강 이게 있는데 해자를 또 파괴해가 고생시킵니까? 왜 공연히 성을 쌓아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이 말이 민중들의 마음에는 훨씬 공감 있게 들렸겠죠.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해자의 존재는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중요한 존재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순신 장군을 청가한 분이 유성룡 선생이라고 나옵니다. 이순신 외에 권율이라는 맹장을 또 추천합니다. 유성룡 선생의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청거를 하면서 무려 서너 단계를 건너뛰어 갖고 임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밑에 나오죠. 내가 이순신을 청가하여 정업현감에서 수군절도사로 몇 단계를 뛰어넘어 임명되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도 임명을 했었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을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수관의 지봉유설에 보면 인재는 많지만 다만 차이는 이런 인재를 알아보고 추천하는 이가 없다. 사람 알아보는 능력도 리더의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 퀴즈가 나갑니다. 근데 유성룡이 청가한 인물이 이순신, 권율 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의외로 원균을 추천했어요. 원균도 몇 단계나 건너뛸 만큼 인물이라 해가 유성룡 선생이 추천했어요. 근데 역사에 이면이 있어요. 원균 선생의 후손이 지금 어디에 사냐면 경기도 용인에 죽었거든요. 이분들은 자기 선조가 너무 저평가되고 너무 모함 속에 있다고 억울해해요. 뭐가 역사의 진실일까? 근데 원균을 보면 제가 한산이라는 영화 속에도 보니까 판단을 그때 잘못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분명한 거는 용기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리고 적절한 통제만 하면 그 안에서 처음에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한산대첩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순신 장군이 1등 공로상을 받고 2등상을 누가 받냐면 원균이 받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의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은 영원한 빌런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정말로 악으로만 뭉친 사람, 정말 선으로만 뭉친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어떤 쪽으로 그 사람이 많이 개발이 되고 어떤 쪽으로 그렇게 나오느냐, 이게 문제이지. 어떤 역사에 여기에서 저평가되었던 사람이
지대에 맞게 여기 있으면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웅이라는 분이 시대를 잘못 만나 여기 있으면 감옥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징비록 같은 책은 고전이라는 게 우리가 위급의 상황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나름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도 패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써요? 바다에서는 백전백승이지만 육지에서는 패도 많습니다. 어디에서? 두만강 쪽에 여진족을 막는 쪽에 처음에 임명을 받아 있었거든요. 패전이 많아요. 부하들이 몰살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 가서는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했던가 전략도 있었겠죠. 이번에 안목도 있었겠죠. 거기에 저는 가장 기본이 뭐냐? 기본기를 매일 갖추었습니다. 아마 병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남자들 세계는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은 여자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남녀가 같이 군대에 대한 공통 얘기가 된대요. 제대에도. 근데 우리는 남자들끼리 만나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들 군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 시절이 그 추억 속에 있죠. 아까 부지사님도 내나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 하고 또 그 앞에 원장님도 내가 또 몇 서단 출신이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저는 공군 출신이지만 부대에 있을 때 이제 공군 부대에 저는 이제 행정병으로 있었는데 전투비행대에 이렇게 보면 그 장교들 조종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를 봤어요. 국군 도수 체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따로 운동할 시간이 잘 여유가 없으니까 국군 도수 체조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있는 사람은 개인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국군 도수 체조도 어떻게 보면 군인의 기본인 거죠. 체력 단련. 근데 여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그 일기에 보면 1592년 4월 13일 파란 글씨가 이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 앞뒤로 기록을 제가 적어봤어요. 봤는데 매일 나와가 식후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사물을 보고 그 다음에 활열순을 쏘았다. 요즘 말로 하면 해군 뭐 어떤 지역 사령관쯤 되는 분이 매일 나와가 뭐 하는 거예요? 총 쏘는 연습하는 거예요. 열순이 몇 발이냐면 한 순이 10대거든요. 그럼 10 곱하기 10이면 100개인 거예요. 전통 국공 쏴보세요. 온몸에 한 번만 쏴도 힘이 다 빠지는데 100개를 쏴. 그게 이때의 하루의 행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11일 공무를 본 뒤에 또 활을 쏘았어요. 그리고 이날 비로소 독배를 만들었다. 그 다음 4월 12일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이미 거북선을 만들었죠. 지자포와 현자포를 쏘아 보았다. 이게 뭐예요? 전쟁이 아니고 전쟁을 대비한 연습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정오의 동원으로 옮겨 앉아 또 뭐예요? 개인 연습입니다. 활열순을 쏘았다. 4월 13일은 전쟁이지만 기별을 못 받았어요. 떨어져 있어가. 그래서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전쟁이 난 날도 여전히 활 15순을 쏘았다. 그 다음 날 보면 또 활 10순. 4월 15일 날 원균을 통해서 비로소 외적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분통회하고 부산이 함락된 걸. 그러고도 보면 4월 17일에 늦게 활 5순을 쏘았다. 4월 19일은 해자를 파고 이런 걸 파고 쇠사슬 구멍을 뚫어갖고 이게 외적의 배가 못 오도록 이 쇠사슬을 연결해갖고 아침에 공간을 정해보내고 일찍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직접 동문 위로 나가 풍방 역사를 직접 독려해요. 성곽 쌓는 걸 더 튼튼히 하죠. 마지막에 그리고 오후에는 상격대를 순시했다. 장군의 기본입니다. 전쟁이 났다고 호들갑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게 아니고 매일 일상을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의학이나 공부나 가장 무서운 사람이 매일 기본적인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다 장병들 그 병사들 같으면 대학 다니다 온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대학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래 보면 처음에 공부 양은 학부 때 이래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 못하던 애들이 대학원 가고 우중히 공부를 해가 생각을 해보시죠. 박사학위 받고 이쯤 되면 20세부터 한 40세, 35세 한 15년에서 20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본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항상 젊을 때 뭐를 하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일상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도대체 미리 준비함이란 뭔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왜 전쟁마다 이겼던가 하는 게 이 나중일기 기록에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널빤지를 덮어갖고 마치 활처럼 가운데가 높고 주위가 낮아진다는 이 표현은 징비록에 표현되는 거북선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정탁이라고 하는 분이 이순신이 나중에 모함에 빠져갖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이순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명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여러분들 한번 나중일기를 읽어보시면 또는 이런 그 오늘 하는 징비록 읽어보시면 정말 붕붕이 터져요.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분에게 잡혀가가 마지막에 보세요. 조정에서는 한 차례 고문까지 시행했어요. 옛날 고문의 기본이 뭐냐면 압슬형이라 해가 긴 짝대기를 사극 같은 거 한번 보죠. 여기에다 두 개를 넣습니다. 이리 한 개, 이리 한 개 넣어가 양쪽에서 각각 당겨버리면 이게 다 부러져버려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용서받았다 해가 백의종군 한다 해갖고 쩔뚝쩔뚝 절면서 어디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와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제 같으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아무리 나라라 해도 그 짝 같으면 더 이상 충성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순신 장군의 행보가 정말로 눈물겹죠. 제가 재밌게도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그게 맞아요. 아마 이 강의를 준비 안 하고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이 운주당이라는 이름을 그냥 날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준비하다가 한산이라는 영화를 이래 보다니까 그냥 그 영화에서는 쑥 지나치는데 저기 운주당이네 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진영에서 근무하던 공식 근무처의 그 건물 앞에 이름이 운주당입니다. 근데 그 운주당에서 이순신과 원균의 모습을 유성룡 선생이 이 징비록 책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순신이 한산도 있을 때에는 운주당이란 집을 짓고 밤낮으로 그 안에 지내면서 여러 장수들과 함께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했다. 근데 밑에 보면 원균은 똑같은 운주당에 애첩을 데려다 여자를 거기에 살게 하고 이중으로 울타리를 쳐 안팎을 막아놓으니 여러 장수들은 원균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다. 그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날마다 주정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들에게 형벌을 내렸다. 이 사람이 용맹도 있고 싸움도 잘했지만 자기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 근무처에 첩을 데려다가 머물게 했던 기록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징비록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하는 강의는 거의 대부분 징비록에서 제가 인상적인 부분을 따와갖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강사 그때 얘기하던 그게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받으신 책을 한번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문까지 받고 다시 백의종군 하다가 다시 직첩을 받고 명량대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의 구절이 그 유명한 금신전선 상규 10입니다.
왜요? 이때 해군이 워낙 세력이 다 원균이 막 망해버렸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해군을 없애고 그 해군을 권율 쪽에 육군에 붙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금신전선, 아직도 제게는 전선 싸우는 그 배가 상유십이라 했어요. 아직도 12척이나 있는데,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00척 이상이 되는 배로 명령해서 맞장을 놨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 지금 생각해도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명양대첩 이후에 이분이 지략이 있었던 게 군량미가 없잖아요. 군사를 모아도 군량미가 없으니까 어했나마 바다에 가는 그 배들이 사람들이 땅에 있으면 일본 그 군들의 어떤 수탈을 피할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지내는 거예요. 그 양식을 전부 배에다 싣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는 쪽으로 이 백성들이 오면 이렇게 맞고 뭐를 받냐면 뱃세를 받았어요. 큰 배는 3섬, 중간 배는 2섬, 작은 배는 1섬, 통행세. 왜요? 받아서 이거를 군량미로 썼던 거죠. 지혜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가슴 아픈 게 명나라 수군 진린이라는 장군이 와가 나중에 연합작전을 펼치는데 여러분들 명나라가 우리를 도왔다라고 해서 감사하다라고 조선 때 그 많은 그 유학자들이 그토록 명나라 멸망한 뒤에까지 충성해야 된다 하지만 정말 비굴한 면이 많았어요. 영의정을 불러갖고 심지어 유성룡 선생을 불러갖고 마당에 무릎을 꿇게까지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 대신을 장관급을 불러갖고 곤장을 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파견군의 위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린이라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겠다 싶어 이 강직한 이순신 장군도 진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시켜 사냥과 물고기 잡아가 이 성대하게 명나라 수군을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일본과 싸워가 40급은 목 40개를 따와한 거예요. 따와갖고 이거를 모두 진린에게 주어 그 사람의 공으로 보고하게 해요. 왜? 진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진린이 황제에게 글을 올려 이순신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재주를 갖고 국운을 만회시킨 공이 있습니다. 이 다 뭐예요? 나라 빼앗긴 국민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글쎄 뭐 해도 되겠죠. 중국군이 6.25 때에 북한군을 그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도 한미 원조 전쟁이랍니다. 6.25 한미는 미국에 대항해서 그 조선을 돕는 전쟁이다. 북조선 이게 이제 한미 원조인데 팽덕회라는 유명한 사령관이 와요. 근데 김일성과 의견이 충돌해갖고 현장에서 김일성 뺨을 때려버렸다. 그게 이제 중국 쪽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일성은 이 북한의 그때만 해도 이제 총 리더이고 모택동이나 같은 동급 비슷하게 이렇게 만나가 하기도 그 뒤에도 그렇고 했는데 팽덕회라는 왜 보면 진주군 사령관이 현지 최고 지도자의 뺨을 그대로 때려버릴 만큼 이 나라가 위험해지면 사실 국민의 인권뿐만 아니고 최고 지도자의 어떤 격조차 그렇게 형편없이 낮아지는 거죠. 옛날 베트남 그 전쟁 때에 여러분들 그 베트남의 그 티오나 이런 마지막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의 그 파견 사령관들 만나면 마치 상전 모시듯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임진란 이 역사 속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에서 우연히 이렇게 구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는데 뭐냐면 유성룡 장군이 쓰던 그 달력이 달력에 친필로 썼는데 뭐가 있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 전쟁하는 날에 직접 씻어 화살도를 무릅쓰자 이순신 장군이 이걸 안 가리고 제일 앞에 첨부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장들이 진두지휘하는 걸 만류하며 말하기를 대장께서 스스로 자기 몸을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지만 직접 출전해 전쟁을 독려하다가 날아온 탄환을 가슴에 맞고 전사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순신 장군의 자살설이나 전쟁 끝나고 살아남아봤자 옛날처럼 무함에 빠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마지막 전쟁 때에 자살을 택했다. 이런 가설이 있어요. 저는 뭐 자살은 아니라 보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최고의 장수가 그야말로 전쟁에 가장 앞에 나가서 총탄을 맞아서 돌아가시던 모습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보고 이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애통하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 그 징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의 일본군들에게는 이 충신, 의리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고급 관료들이 전부 다 내빼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충격이 임금조차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게 일본의 가장 패착의 원인이라 해요. 우리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원인이에요. 왜요? 일본은 전쟁이 딱 끝났다 하면 장수가 절대 임금이 도망을 안 가죠. 성에서 그냥 자결해버려요. 그럼 전쟁 끝나버려. 근데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서울만 함락시키면 선조가 죽어 나가고 그 다음 자기들이 지배한다라고 봤던 게 선조가 출행량을 쳐버리는 거예요. 거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그것도 있죠. 왜요? 임금이 4배가 있으니까 뭐가 조직이 돼요? 의병이 조직이 되고 아직 항전이 되거든요. 임금 따라 급하게 개성 가고 평양까지 가니까 일본군들이 쭉 길게 이게 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장교분들도 계신데 잘 알 거예요. 치명적인 결점이 뭐예요? 보급입니다. 보급입니다. 갑자기 서울 쪽을 한계로 봤던 게 평양까지 올라가면서 보급선을 확보 못하는데 더 뼈아픈 거는 이 전라도로 돌아가 배가 올라와 갖고 그걸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수군들이 일본 배를 다 깨버리니까 그 수송선, 보급 수송선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군들의 패착이 제 일부 원인이라죠. 근데 어쨌든 이 양반들은 와서 우리나라 장수이지만 목숨 바쳐 죽는 사람을 위해서는 관을 마련하여 성밖에 매장하고 묘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밑에도 조선국 충신을 조상한다. 몇 개 무덤을 만들고 나무를 그 위에 세우고 조선국의 신하이지만 용감하게 싸웠다고 표창을 해놓은 거죠.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심이 그야말로 어떤 면에 국가가 우리를 위해 하는 게 뭐 있노? 신하들 너희들 이때까지 호의호식이 했지 국가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노?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부터 징배록 권2의 의병의 활동이 광군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의병의 활동이 나라를 살린 그 기록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특이하게 제일 첫 번째 이분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전라도 의병 활동을 첨언해요.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살린 것은 전라도 민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호남이 없었으면 조선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이 호남의 의병 활동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특히 이 고경명이라는 분은 호남을 대변하는 의병장이고 한산에도 나올 때다 거기에. 근데 이 고경명이라고 하는 분은 영남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계신 이 안동하고도 연고가 많아요. 어떤 연고이냐? 이 고경명이라는 분은 전쟁 때의 고인후, 고종후
이 두 아들과 함께 다 돌아가셔요. 이 삼부자가 임진왜란때 목숨을 다해요. 대단한 그 집안이죠. 광주분인데 지금. 그러면서 이 고경명이라는 분이 막내 아들은 니는 집안을 지켜라 해갖고 어디에 보냈냐면 김성일이라는 분, 이 안동분이에요. 이분 집에 보냈어요. 이분은 전라도 그 광주와 가까운 나주 목사로 있어가 이 영국 호남 분들하고 영국을 가는 거예요. 보내서 무려 50여 명이 와서 4년 반 동안 같이 힘들게 전쟁 기간에 안동에서 살았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이분들 가족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시 광주로 갔는데 재밌게도 이때 왔던 막내 아들 고용우라는 분이 과거에 급제하고 안동 부사로 왔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안동시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이 학봉 김성일의 부인하고 아들을 찾아가 갖고 인사하고 두 분의 은덕이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감사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학봉 그 종택의 바깥에 보면 요런 나무가 한 개 기념식수 돼 있어요. 이게 누가 심었느냐 하면 이 2004년 안동 지역에 있던 충효 부대, 지금 뭐 부대 직제 개편대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이 충효 부대 부대장으로 있던 그 원스타로 있던 분이 고경명 장군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동 지역에 근무하면서 자기도 마찬가지로 이 학봉 집안을 방문해가 그 기념식수를 했는 게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지금도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런 영원함의 아름다움도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 전라도 순찰사 도지사 이광이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가 경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두어 전주로 돌아왔는데 빨간 글씨 보세요. 어떻게 해서 싸우지도 않고 돌아왔느냐 하면서 이걸 탓하고 붕괴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전라도 사람 중에 많았대요. 민중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가 이광은 다시 군사를 징발해가 가서 충청도 순찰사, 경상도 순찰사 같이 합해갖고 싸웠어요. 결과는 패했지만 그래도 민중의 요구에 의해서 관찰사가 순찰사가 새롭게 싸우러 나간 그 일이 이 징비록책에 나옵니다. 비격진천례 하는 이런 무기는 교과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 이런 무기를 우리가 개발해가 일본군들에게 많은 살상을 입힌 그런 사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성룡이라는 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무총리격이에요. 그때 영의정이었어요. 근데 이여송이라는 이 파경군의 장수가 이 이유는 어떠하든 노하여 나와 호조판서 그 다음에 경기좌감사를 불러 자기가 있는 그 건물 뜰 아래 꿇어앉히고는 이게 실상이에요. 국무총리, 영의정, 그 다음 판서 할 것 없이 뜰에 꿇어앉히고는 꾸짖으며 군법을 시행하고자 해요. 이유야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여송이 와서 중국군이 우리나라의 명군이 도울 때에 결국 승리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성룡 선생이 나는 소매에서 평양 지도를 꺼내놓고 그 형세와 군사들이 들어가야 할 길을 가리켜 보였다. 이미 전쟁에 대한 준비를 명군이 오면 뭘 설명할까? 이게 유성룡 선생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도 무릎을 꿇리고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우리가 현재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일본에 이 징비록이라는 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695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징비록이 나온 이후에 이 책이 일본뿐만 아니고 청나라에도 전하고 서양에도 전해지게 돼요. 그런데 한일 합방 이전까지 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징비록이 간행된 게 총 아무리 많아도 5종류를 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징비록이 몇 종류 나왔을까? 대략 30권 이상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내용인데 전애들이 갖고 들어가서 자기 반성, 왜 우리가 조선을 침공해서 결국은 패퇴했는가, 자기 반성을 하게 됐고, 더 뼈 아픈 거는 그걸 누가 읽었냐면 이 일제강점기, 일제식민기를 이은 근대 개화기의 일본 지식인들이 이 책을 놓고 연구했다. 다시 한국을 침공할 때 우리가 어떤 쪽을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우리로서는 너무 부끄럽고 뼈아픈 얘기들이죠. 이게 전부 일본에서 나온 징비록입니다. 그런데 일본 징비록과 우리나라에서 나온 징비록이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 한번 보세요. 항상 앞에 조선을 붙여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그냥 징비록인데 얘네들은 조선 징비록 이렇게 붙이고, 심지어 우리나라 지도를 상세히 적으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실수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의도를 여기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일본판 징비록 서문에 가이바라 에켄 하는 사람이 참 멋진 말을 씁니다. 부끄럽지만 멋진 말이에요.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것과 전쟁을 잊어버리는 것, 이 모두 경계해야 우리를 망칠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은 전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망했고, 조선은 전쟁을 잊어버리고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다. 이게 조선판 징비록 일본인이 쓴 서문.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국방에 어떻게 보면 의무에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누구보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징비록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방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징비록은 제가 찾은 거로는 4종류 정도 돼요. 근데 일본에서 나온 거는 30여 종 이상이 돼요.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이전의 그런 아픔, 특히 전쟁의 아픔 다시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전에 하나 더 봅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3차 강의를 하는데 1차 강의하고 여러분들 2차예요. 지나가면서 KTX에서 뭐를 봤느냐 하면 KTX 잡지에 보면 이번호가 안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마을에 가일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 소개가 되어서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갔어요. 갔더니 옛날 초등학교 자리를 역사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책이 전시되어 있어요. 뭐 이런 책이 있나 이랬는데 이게 언제 책이냐? 바로 6.25 전쟁 당시의 사회책. 이 지지를 보세요. 이 마분지 같은 이런 거로 아주 이런 표현 없어요. 근데 그 안에를 딱 보았더니 희한한 게 들어가 있어요. 제일 첫 장에 영어 요쪽, 한글 이쪽에가. 이 책은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단에서 기증한 종이로 박은 것이다. 웅크라. 한국재건위원단에서. 우리는 이 고마운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층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을 붕재건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자. 이 책으로 공부했던 분이 어에 보면 여러분들의 참 아버지 또 그 위에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세계의 어떤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역들로 자랐던 거죠. 비록 책은 이런 열악한 자료를 갖고 했더라도. 근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6.25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역 군인 신분이지만 얼마만큼 알고 있으면 또 경각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가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야드바센 홀로코스트 박물관. 대부분은 성지순례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구약의 어떤 그런 거를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보다가 여기를 왜냐하면 이 히틀러에 의해가 600만이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참혹에 자기들이 그 모을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여기에 담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비극을 갖지 말자. 그런 교훈이죠. 근데 이 야드바센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쭉 돌아갔고 가장 마지막에 딱 나오기 직전에 벽면에 써 있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저는 우리의 어떤 일본을 대하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반일 쪽의 형성이 국민 정서가 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유승용 선생의 시각에 본다면 반인이 아니라 극일이 되어요. 일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부분은 하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징비록이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지 말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될 거고 여러 면에서 우리의 내적인 힘도 강대하게 이제 키워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징비록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로 징비록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새로 받았어요. 그냥 제가 읽을 때하고 남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틈날 때 꼭 이 징비록을 찬찬히 한번 보시고 또 오늘 강의 내용 중에도 떠올릴 게 있으면 한 번 더 연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만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원래 다음 일정이 식사인데 우리 너무나 좋은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사 일정이